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 소속 선박들이 다시 물리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진입해 체류 중인 필리핀 해경 9,701호 선박에 물자를 운송했다면서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박에 대한 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측은 오히려 중국 측이 필리핀 선박을 먼저 공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함정이 필리핀 수상국 선박에 위험하게 접근해 들이받고 물대포로 공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 17일 토머스 암초에서는 대형 벌목도, 도끼, 봉, 망치 등으로 무장한 다수의 중국 해경이 모터보트를 이용해 비무장 상태 필리핀군 병사들이 탄 보트를 고속으로 들이받는 등 두 나라는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바다에서 시작된 갈등은 하늘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필리핀 수산청 소속 항공기는 남중국해에서 정기적인 순찰을 하던 중 중국 섬 기지에서 발사된 플레어 즉 미사일 회피용 섬광탄에 의해 위협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다는 물론 하늘에서도 두 나라의 충돌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중국 전문가는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도 배제하지 못한다. 미국이 탈중립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한국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사거리 500km급 미사일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묘한 시기에 의미심장한 발표가 나온 것인데요. 한국의 사거리 500km급 미사일을 수출 가능한 남중국해, 동북아시아의 군사균형은 물론 유럽에서조차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정부 산하 남중국해 연구원 우수춘 원장은 지난 19일 남중국해에서 벌어진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을 언급하며 당시 충돌 중에 중국 해경이 필리핀 측으로부터 총기를 압수했고 이 과정에서 실수로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었다. 전쟁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미국이 필리핀의 편을 들며 대중국 압박에 나서서 그렇다며 미국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필리핀만이 아니라 베트남에 대한 경계심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수춘 원장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 CSIS 보고서를 인용해 베트남이 근래 남중국해에 길이 3km의 활주로가 가능한 인공섬기지를 건설 중이며 이는 차후 미국, 일본 등과 안보 협력에 제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우 원장은 베트남이 지난 6월 필리핀의 남중국해 대륙붕 협상을 요구했다면서 중국이 이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과 베트남은 지난달 UN 대륙붕안개위원회 CLCS에 각각 자국 인근 남중국해의 200캐리 한계를 넘는 대륙붕의 바깥쪽 일부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공식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은 필리핀과 베트남 간 대륙붕 경계 획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중국은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베트남 및 필리핀과 무력 충돌을 불사하며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한편으로는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대만과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의 수출형 잠수함과 군함에 500km 사정거리를 승인한 것입니다. 2001년 3월 26일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기술통제체 MTCR에 가입했고 이로 인해 탄두 중량 500kg, 사거리 300km을 초과하는 미사일 및 무인 항공기에 수출의 제한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외로 수출하는 천무 다연장포의 최대 사거리가 290km로 제한됐습니다. 한국은 회원국들 중 유일하게 사거리 500km 이상급 미사일을 수출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한 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량 생산이 가능한 나라 역시 현재로서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이번 제재 완화는 한국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번 조치는 여러 가지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500km 천무 개발과 양산까지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간 500km 사거리 천무의 수요는 엄청났지만 한국은 규제 때문에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대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 건조를 검토 중인 한국형 3형통급 잠수함에도 500km급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하여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캐나다가 60조 원을 투입하여 건조를 추진 중인 3형통급 잠수함에도 한국은 사거리 500km급 SLBM의 탑재가 가능하게 되므로 캐나다가 하나오션에 손을 들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일 캐나다 잠수함에 한국산 SLBM이 탑재되면 러시아는 숨쉬기가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도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인 사거리가 500km급의 천무 다연장포를 수입하고 이것을 필리핀 최북단 이빠야섬에 배치하면 대만 전체가 타격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중국군이 대만 상륙을 쉽게 결정할 수 없게 될 만큼 위협적인 일입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이제야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개발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미국의 완화 조치에 대한 응대성 발표에 불과합니다. 한국군은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수천 기 이상 배치했기 때문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을 만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개발이 끝났으며 곧바로 양산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조치로 인해 필리핀 해군이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는 함정에 사거리 500km급 함대지 탄도미사일,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필리핀 해군이 어떤 미사일을 탑재할지는 필리핀의 선택에 달려 있으나 미국이 필리핀에 자금을 제공하고 한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하게 된다면 모든 미사일이 탑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필리핀 최북단 이빠야섬 ITBAYAT 아일랜드에 천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 해군 함정은 대만 주변을 둘러싸고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 남중국해에 배치된 중국 함정들의 태평양 진출이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준다면 필리핀 입장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날벼락이 없을 텐데요. 이것은 미국에서 대놓고 대중국 압박을 위해 한국산 무기 구입을 권고해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필리핀 해군이 한국산 3형통급 잠수함을 건조하여 잠수함 발사용 탄도미사일 SLBM을 탑재한다면 홍콩, 선전, 샤먼 등 남중국해에 접해 있는 중국 연안 도시들을 폭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필리핀군이 사거리 500km급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게 될 경우 중국은 남중국해 전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설치해야 하므로 천문학적인 군비를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군비를 이곳에 투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심지어 한국이 앞으로 어떤 미사일을 필리핀에 수출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어서 중국의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필리핀 육군과 해군이 다양한 한국산 미사일로 중무장하게 된다면 중국 해군이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과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해군과 경쟁해야 되므로 미 해군은 한결 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최서단 섬인 홍도에서 중국 해군 기지인 청도까지 거리는 약 47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홍도에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과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 해군의 주전력이 한국 육군에 의해 제압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사거리 500km급 천무 다연장포가 휴전선에 배치되면 중국 동북 삼성의 핵심 도시인 심양시, 안산시, 대련시, 잉커우시뿐만 아니라 산동반도의 상당 부분도 등이 타격권에 들어서게 되므로 유사시 중국 육군과 해군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사거리 500km급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 해군은 서해에서 활동해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유사시 대한민국 육군이 북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동량을 통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유럽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향후 사거리 500km급 천무 최신형의 수출이 본격화되면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러시아의 팽창을 폴란드 혼자서 막아내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나토에서 서유럽 국가들의 입지가 대폭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은 말 많고 국방비에 돈을 쓰지 않는 독일 및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을 신경 쓰지 않고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만 챙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한국산 무기가 북유럽부터 동유럽, 중동, 아시아 전역에 배치되면 러시아와 중국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국산 무기들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배치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말 그대로 천무의 포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산 미사일의 수출 제한을 풀어준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이 여러 가지 변수를 감안해서 둔 한 수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방산 무기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나자 가장 놀란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에 자신들도 뜬금없이 무려 6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겠다며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전에 없이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조바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은 일본과의 전투기 공동 개발을 다시 생각해 볼 계획이라며 느긋한 자세를 취하고 뒷짐을 지고 있어 일본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대체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장면은 2024년 7월 26일 한창 파리올림픽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던 이날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NATO군과 러시아의 첫 번째 교전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의 자폭 드론 수십 기가 루마니아 영토에 11km 이상을 기습 침범하자 NATO 회원국인 루마니아군은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가동했고 러시아 자폭 드론들과 교전 후 최소 1대를 격추시켰습니다.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넘어 NATO 국가를 건드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K9 자주포를 포함한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는 차마 건드리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만만한 루마니아를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이번 도발은 프랑스 파리 올림픽 시즌에 맞춰 진행됐습니다. 세계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쏠리게 만들려는 다분히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번 러시아와 루마니아와의 교전은 1949년에 NATO가 창설된 이후 최초로 러시아군과 NATO가 교전한 사례였고 유럽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NATO와 러시아의 교전으로 유럽의 긴장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영국 육군 군의 수장은 3년 내 전쟁이 날 수 있다고 언급해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의 신임 육군 참모총장인 롤런드 워커 참모총장은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영국은 지금 격변의 축으로 인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적대 세력에 의한 전쟁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서방에 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진단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마 전쟁 이후 러시아가 객관적으로 혹은 절대적으로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하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한 일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원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커 참모총장은 중국은 대만 탈환을 노리고 있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 나라 간 무기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향후 3년 이내에 이들이 초래하는 위협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커 총장의 연설에 앞서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주 향후 10년간 방위 강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방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당시 존 힐리 국방장관은 현재 영국군이 속이 빈 상태다 군내에 지속되고 있는 조달품 낭비와 사기 저하가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현재 영국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코앞에 다가왔다고 느낄 정도로 조급한 상태인 것입니다. 정권을 탈환한 노동당 정부도 어떤 식으로든 영국군의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할 태세를 보인 것입니다. 즉 당장이 급한 영국 입장에서 언제 될지 알 수조차 없는 일본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은 무의미한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겠다는 차세대 전투기의 컨셉트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1일 영국 방산업체 BAE 시스템스는 세 개국이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에
새로운 콘셉트 모델을 영국 판버러에서 개최 중인 판버러 국제 에어쇼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 새롭게 전시된 차세대 전투기의 콘셉트 모델은 외양은 과거 공개된 모델보다 조금 더 세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3개국은 자신들이 공동 개발 중인 이 전투기는 6세대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속도 2495kmh보다 2배 이상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연결성이 뛰어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영국 BAE 시스템스는 이 전투기에는 지능형 무기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대화형 조종석, 현재 시스템보다 1만 배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차세대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세 나라의 공동개발 전투기가 실제로 성공이나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은 203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초음속 성능과 레이더 탐지 능력을 대폭 강화한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GCAP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거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템페스트와 이 프로그램은 과거 영국과 이탈리아가 추진하던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 템페스트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영국 이탈리아과 F2 일본 등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영국 BAE 시스템스,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 각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가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개발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투기 개발은 방산 프로젝트 중에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3국 정부와 여러 기업이 참여하는 대형 프로젝트라 정부 간의 조정 사항이 많을 뿐더러 세 나라가 긴밀히 공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변수가 생겼습니다. 영국은 차기 전투기 개발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약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 약 21조 5,3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참패해 정권 교체가 되면서 과거에 약속했던 어마어마한 예산 투입이 실행될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들은 아예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과 이탈리아와의 협력을 통해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 집권 노동당이 이 3국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이 러시아의 위협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도 이 프로젝트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초 출범한 노동당 키어 스타머 정부는 지난 14년간 보수당 집권 기간 국방력이 저하됐다며 국방 전략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축소 또는 폐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총리는 판버러 국제 에어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 전략 재검토에 템페스트 프로그램이 의제로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서는 이것 템페스트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 프로그램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영국의 신임 스타머 총리가 전투기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국방 전략 전면 재검토와 관계없이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도 스타머 총리가 템페스트 전투기 프로젝트에 미래를 보장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의 기술력을 등에 업고 전투기 수출의 길을 가려고 했던 일본의 꿈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 개발될지, 진짜 개발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영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가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건 한국산 무기입니다. 얼마 전 푸틴은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 외무차관은 또다시 한국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히 러시아를 겨냥한 어떠한 행동들도 적절한 대응 없이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유독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흘러들어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실전 성능은 물론 검증되었고 물량 생산 능력까지 있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악몽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3국 공동개발 전투기의 컨셉트 모델을 공개하며 주목받고 싶어서 안달한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한국은 실질적인 핵심 기술을 대거 선보이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판버러 에어쇼에서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전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KAI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적용된 주력 기종과 저궤도 통신 위성 기반으로 초연결된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 NACS를 선보이는 영상을 시연했는데요. 또한 미래 전장에서 탐지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대폭 높이기 위해 KF-21과 FA-50에 무인 전투기유 CAV 및 다목적 무인기를 연동하고 수리온과 LAH의 공중발사 무인기 ALE를 적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공개해 방산 관계자들의 이목을 한국관에 집중시켰습니다. 한화는 이번 판버러 에어쇼에서 첨단 항공엔진 시제품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한화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및 무인 전투기 등에 탑재하기 위해 추력 1만 5천 파운드 LBF급 이상을 목표로 첨단 항공 엔진을 개발 중인데요. 에어존에는 한화 시스템이 국내 독자 개발에 성공해 지난 5월 글로벌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수출 계약을 맺은 능동형 위상 배열 AESA 레이더도 전시됐습니다. 이곳에서 한화는 경공격기, 무인기, 소형 항공기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AESA 레이더를 소개하며 세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영국은 한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국 서리대학교와 글로벌 우주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이용해 영국 위성을 올리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 두 기관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서리대는 1979년 우주센터 설립 이후 소형 위성을 자체 제작했고 199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 공동 개발에도 참여한 곳으로서 영국 우주산업의 대표 대학입니다. 이처럼 영국의 찜찜한 태도에 일본이 긴장하고 있는 사이 한국은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습니다. 영국은 분명 일본과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사이 영국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 국제 정세는 그저 뉴스로만 보고 듣게 되는 먼 이야기로 느껴졌지만 지금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 들어 러시아, 중국, 이란, 이스라엘 등 불안정한 정세를 가진 국가들의 결정이 실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는 얼마 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대전환의 시대가 찾아왔다. 팬데믹 이후 세계를 덮친 메가 트렌드와 정치 세력의 변화는 각국의 불을 재편하며 개인의 계급 사다리까지 뒤바꾸는 위협이자 기회가 되었다. 격변의 시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해야만 커다란 기회를 3조 4천억 원 규모의 폴란드 K9 자주포 2차 금융계약 체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22년 폴란드 정부는 한국 방산업계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K9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도입하는 내용의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어 1차 실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K9 잔여 물량 가운데 152문을 금융계약 체결 등을 조건으로 2027년까지 순차 공급하는 내용의 2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폴란드의 K9 자주포 2차 금융계약 체결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폴란드를 비롯해서 루마니아가 K9 도입을 확정지었고 또 다른 동유럽 국가들까지 K9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동유럽이 K9 자주포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이렇게 유럽에서 K9를 원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 K9는 최근 미국의 엑스칼리버 포탄 발사체 실사격 시험에도 성공해 미국이 K9 자주포 도입 가능성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동유럽이 K9 자주포에 목을 매는 이유, 그리고 K9의 엑스칼리버 포탄 발사체,
실사격 시험 성공이 갖는 의미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은 만일 러시아가 동유럽을 공격하고 서진을 감행할 경우 그 시발점은 칼리닝그라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가 러시아를 위해서 보급과 병력의 이동 등 교러시아에 길을 내준다면 칼리닝그라드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대륙으로 바뀌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러시아는 발트해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 칼리닝그라드를 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들은 최근 칼리닝그라드 주변 발트해에서 발틱 오퍼레이션스라고 훈련을 하면서 러시아의 서진을 대비한 합동훈련을 했는데요. 노레 말릭 오퍼레시션스에서 미 해군은 강습 상륙함을 발트해에 띄워 러시아의 공격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경계심을 풀 수 없는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이제 만약 러시아가 용병들을 통해 폴란드로 침공할 경우를 대비해 멀리서 자주포로 포를 쏘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렇게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과 같은 무기들을 사갔던 것입니다. 즉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 러시아의 발트해 장악을 방어하기 위해 K9 자주포와 천무 등 원거리에서 적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 방산에 또 하나의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4월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진행한 실사격 훈련에서 K9 자주포의 레이시온 M982A1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사거리 연장 155포탄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뉴스가 공개된 겁니다. 실사격 시험은 지난 4월 이뤄졌지만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천조국 미국은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해 중국 등 경쟁국이 따라오기 힘든 첨단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국도 함정수에 있어서는 미국을 앞질렀지만 일부 첨단 무기 분야에서는 여전히 몇 년의 격차가 있을 정도로 미국의 무기 수준은 세계 최고이지만 말이 안 되게 뒤떨어진 분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입니다. 막강한 미국조차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은 무려 30년간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1960년대 양산된 M109 자주포를 아직도 개량해 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미군은 공군과 해군을 동원해 적을 제거하는 전술로 인해 해군이나 공군에 비해 육군 전력의 강화는 가장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요도에 있어서 신형 자주포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공군이나 해군에 비해 계속 뒤로 밀려왔습니다. 더구나 걸프전 이후에 막강한 공군력을 이용해 정밀 유도, 포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자 육군 포병 전력을 개발이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를 대체할 사업, 아파치 헬기를 대체할 사업, 그리고 M109 자주포를 대체할 사업, 이 세 개 분야는 미국의 대표적인 폭망 사업으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더구나 M109 자주포는 전자장비 시스템을 갖추며 계속 개량에 개량을 거듭했지만 39 구경장의 짧은 포신은 아직까지 아킬레스건으로 사거리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가를 올린 K9 자주포와 프랑스의 카이사르 자주포는 155-52 구경장의 장포신을 이용해 특수한 탄이 아니더라도 40km 이상의 발사가 가능합니다. 미 육군은 수년간 여러가지 자주포 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전 세계 전쟁의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 사업은 엎어지기 일쑤였고 결국 2019년 또다시 새로운 자주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언 썬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거리 150km를 타격하기 위해 주포를 장포신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이런 자주포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포탄과 장약 역시 새로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 개발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었고 결국 올해 초 개발 사업은 또다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강력한 장약의 발사 에너지를 포신이 견디지 못하고 수백 발을 사용하면 포신 내부의 마모율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으며 일정한 패턴도 아니어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 육군은 자체 개발보다는 동맹국에서 개발된 자주포를 도입해 손보는 방식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는 K9를 적극적으로 제안했고 재작년 미 육군 유마 시험장에서 탄약 호환성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엑스칼리버 포탄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하면서 첨단 포탄에 대한 완벽한 운용성을 입증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지난 4월 미 육군 훈련장에서 K9 자주포의 노르웨이 수출형 비다르 VIDAR가 1m 미만의 원형 오차 확률 CEP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장면입니다. 엑스칼리버탄은 유도날개를 펼치며 포물선 수평 수직 강화 타격을 선보였습니다. 이날 테스트에서 발사체가 폭발 모드에서 목표물 OM 상공에서 폭발의 효과적인 파괴를 보장했습니다. 시험 방식은 직접 타격과 5m 높이에서 공중 폭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험 결과 직접 타격은 최대 성능을 충족시켰고 공중 폭발은 기존 2m 이내에서 1m 이내로 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K9은 엑스칼리버와 같은 정교한 유도탄을 운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최정예 포병 시스템 그룹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K9의 정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포병 기술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로 미국 레이시온 M982A1 엑스칼리버 정밀유도 연장 사거리 155포탄 실사격 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했는데요. 이것은 K9 자주포와 미국산 탄약의 호환성을 검증한 것으로 한국의 자주포의 미국 수출 가능성을 한층 높인 것이었습니다. 이번 실사격 시험의 목적은 다양한 퓨즈 기능 모드를 사용해 약 50km 떨어진 표적을 조준, 엑스칼리버 발사체와의 K9 자주포 호환성을 입증하는 것이었는데요. 엑스칼리버 포탄은 미국에서 개발된 최첨단의 유도 포탄으로 전방과 후방에 날개가 달려있으며 군용 밀리터리 GPS 코드를 사용해 장거리 표적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한 발당 1억 원이라는 비싼 가격을 자랑하지만 기존 멍텅구리 포탄 수십 발을 쏘느니 오히려 엑스칼리버 한 발을 쏘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모든 서방제 자주포에서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한화에어로가 엑스칼리버로 K9 실사격 시험에 성공하면서 미국 수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한화에어로는 미 육군이 장사정포 플랫폼 시제품 개발을 중단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K9A 썬더 155 자주포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가 지금 당장 미군이 도입해도 곧바로 운용할 수 있는 자주포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된 만큼 미군이 어떤 대답을 해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최대 방산 기업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부문 영업이익은 방산 빅4 가운데 나머지 3개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상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호실적의 비결은 폴란드로의 K9 천무 수출량이 매출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수출 마진 또한 2729% 수준으로 기존 예상 대비 증가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추가 수주도 순항하고 있습니다. 7월 초 1조 4천억 원 규모 루마니아 K9 수출을 따내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는데요. 폴란드 잔여 수출 물량 K9 308문, 천무 70대의 추가 계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천조국 미국에까지 K9를 수출한다면 K9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세계적인 자주포로 우뚝 설 것입니다. 한국의 이지스함이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된다는 소식이 나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 해군의 철통 같은 대비태세가 갖춰지게 되면서 그동안 성능 개량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있던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드디어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9월 세종대왕급 성능 개량 사업 소요를 제기하며 203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최근 국감에서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에 SM-3나 SM-6 미사일과 같은 요격 체계는 없다면서 함대공 요격 미사일인 SM-6는 물론 SM-3도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종대왕급이 SM-36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해군이 SM-36 도입은 물론
기존의 깡통 이지스함으로 여겨졌던 세종대왕급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있음을 피력한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세종대왕급 세척의 구축함을 개량하는 데 10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동급 구축함 개량 사업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긴급 소요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일정을 크게 앞당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과거 미국과 일본의 개량 사례를 봤을 때 예산만 확보된다면 성능 개량 공사에 필요한 기간은 한 척에 1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미룰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은 미국이 우리 세종대왕급과 유사한 버전의 이지스함을 최신 버전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시기여서 미국과 사업 일정을 맞춰 공동 발주하면 사업 비용도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대왕급이 만든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을 지난 6월 CNN은 이들은 아마도 세계 최고의 군함일 것, 그리고 그들은 미국산이 아니다라는 기사를 보도하고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의 군함으로 꼽았습니다. CNN은 세종대왕함이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우위에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선박을 구매하거나 미국 설계 선박을 건조하는 것도 중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구축함 타이프 55은 배수량이 1만 3천 톤으로 일반 구축함보다 크고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대공 및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는 1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 VLS-3를 갖고 있으며 미 해군의 최신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의 96개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 구축함 타이프 55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이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실제로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타이프 55가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에게 밀린다고 보고 있는데 세종함은 타이프 55보다 약간 작지만 128개의 VLS 셀과 지대공, 대잠, 순항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로 더 강력한 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종함은 우리 해군 함대의 자랑으로 이 함정 하나로 우리 해군은 대공, 대함, 대잠수함, 대함 등 여러 동시 상황에 대처하고 탄도미사일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종대왕급은 그동안 몇 가지 요격 체계와 관련해 논란이 있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정조대왕급 구축함은 SM-3 운용이 가능하지만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SM-3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 개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척당 최소 5천만 달러가 투입돼야 합니다. 이는 사실 그동안 중국 등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그러면 물국 체계 판출하는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신경을 썼던 부분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해군이 조금만 언급해도 예전부터 중국은 분노를 숨기지 않고 폭발하며 유독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과거 사드, 도입 논란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의 움직임을 볼 때 한국이 세종대왕급의 SM-3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우리 해군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추적해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착하려 하자 중국은 이를 두고 해상 사드 구축 계획이라며 맹비난하며 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관영 매체 황구망은 한국이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에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려는 건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의 미국 경도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해양권익을 둘러싸고 일본, 중국과 대립하는 한국 해군이 역량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면서 한국의 해상사드가 날로 악화하는 해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척의 구축함이 북한의 수많은 전술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없을 것이라며 한국이 복잡한 시스템을 제대로 조정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무지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해군의 SM-3, SM-6 업그레이드 소식 나오면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에 이어 후속 사업으로 정조대왕함이 필살기로 등장하면서 화상기로 중국을 벌써 벌벌 떨게 만들고 있는 주의 격리다.
심지어 정조대왕함은 미국의 이지스함과 동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대한민국 해상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지난달 미 해군 7함대 소속 SM-3로 ICBM 격추에 성공한 이지스함 존 핀이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출항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2020년 미국 미사일 방어청은 존 핀에서 신형 요격 미사일 SM-3블로기어를 쏘아 올려 모의 ICBM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는데 당시 시험은 북한의 ICBM 위협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해군은 존 핀함 입항을 계기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등 북한의 ICBM 도발을 경고하기 위한 대응을 펼쳐나갔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이지스함과 미 이지스함이 함께 북한의 도발에 나설 정도로 동일한 수준의 전투태세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종대왕급 A은 정조대왕급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우리 이지스 구축함은 미국 이지스함과 동급 수준으로 평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방사청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수백 km을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 방어가 임무였던 이지스 구축함에 함대지 탄도 유도탄이 탑재되면 해군의 수중 킬체인이 한층 보강되는 건 물론 북한이 지대공 방공 체계를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함상에서 발사되는 탄도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의 단점도 보완해줄 핵심 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한국의 해상 탄도탄 방어의 핵심 전략 자산은 바로 이지스 구축함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급은 요격 능력이 없기에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사업이 광개토 2 이지스 구축함 획득 사업이었는데 정조대왕급은 기존 광개토 3배치 1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비해 필살기가 더욱더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정조대왕급은 탄도탄 대응과 대잠수함전 능력이 향상된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베이스라인 9를 탑재하며 탄도미사일과 항공기 요격을 위해 애써 있는 적기가 대한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올해 초 미국 미사일방어국은 SM-6 미사일이 현재 미국 무기체계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조대왕급의 SM-6이 도입되면 한국의 이지스함은 미국과 동급 성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정조대왕급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데 이는 3000T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녀 북한 지하시설을 파괴할 관통력, 전파방해를 극복하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두 중량은 1T 안팎으로 추정되며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 형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 발사됩니다. 이렇듯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정조대왕급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건 물론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표적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은 북한 핵 미사일 요격 체계의 첫 단추로 핵심 자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HD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작년 7월에 진수한 정조대왕급은 지난 7월 2번함을 착공한 데 이어 내년 11월 마지막 3번함을 착공한다는 계획인데요. 정조대왕함은 시운전 평가 기간을 거쳐 빠르면 내년 말 우리 해군에 인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이 전력화를 끝내고 본격적으로 서해와 동해, 남해, 바다 3면에서 작전을 펼친다면 대한민국의 해상 방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반도체 패권을 되찾기 위해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동안 TSMC 반도체 공장을 일본 내에 유치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투입한 지원금은 자그만치 4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기에 8조 1천억 원을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TSMC를 포함한 전체 지원 금액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반도체 부활에 사활을 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장은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지만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10년 만에 자신들이 지급한 보조금을 뽑아내는 남는 투자가 된다고 일본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 중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보조금을 뿌리면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읍소하는 이유는 TSMC와 인텔 등 첨단 반도체 기업들이 유럽의 보조금을 받아 독일에서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유럽에 빼앗길 수 없으니 파격적인 보조금 혜택을 주어서라도 공장을 유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 등 각국이 경쟁하듯 지원금을 늘려가는 배경에는 경제 안보가 작용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자동차와 AI, 첨단 무기까지 반도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의 읍소 작전의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다. 이후 인공지능에 쓰이는 반도체 생산의 80%가 대만과 한국에 몰려있다. 만일 중국이 대만 통일을 위해 군사력을 행사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이 설계하고 대만과 한국이 생산하는 분업 구조가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대만과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좌지우지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일본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반도체 경쟁에 참여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쏟아부은 TSMC 일본 공장이 곧 오픈합니다. 본격적인 생산은 2024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설 생산시설은 28nm급 N28 공정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정은 일본에서 생산되는 공정 중에서는 가장 최첨단 공정입니다. 이들 공정은 오늘날 첨단 CPU, GPU, SoC 등을 제조하기에는 구시대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차량용 반도체와 가전제품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에는 적합한 공정입니다. 일본은 이 분야의 고객사가 많아 이 공정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간 TSMC 일본 공장은 지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대로 된 생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날 발생한 일본 서부 해안의 7.6의 강진은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일본 내 반도체 장비 시설에서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제 매체 동양경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는 만큼 생산 설비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첨단 반도체 기업은 없지만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웨이퍼 공장의 존재감은 여전히 상당합니다.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세계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MCU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하는 키옥시아도 일본 여러 곳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이들 반도체 기업도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일본 도호쿠 지방에 규모 7.4 지진이 발생하면서 무라타소니 르네사스 시네츠 등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고 르네사스 공장 3곳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줄어 완성차 업체들의 신차 출고가 지연됐습니다. 규모 9.0이었던 2011년 동일보 대지진 때는 지진이 반도체 가격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진 진원지와 가까운 이와테현에 위치한 도시바의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됐고 르네사스와 후지츠 반도체 공장, 모토로라 공장 등이 영향을 받으며 반도체 시중 가격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생산 기지로 매력적인 입지가 절대 아니라는 평가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하는데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제품 수율을 위해 세팅한 것을 다시 조정하고 제작하던 웨이퍼도 전량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지진으로 공장이 한번 중단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반도체 부족으로 전자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등 일본 주력 제품들이 생산 차질을 빚자 공급망을 내재화해야 한다는데 골몰했고 TSMC를 일본에 끌어들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또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히로시마현에 차세대 디램 공장을 증설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당장 일본이 제시하는 막대한 보조금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지진 위험이 늘 있는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 이상의 이점이 있어야만 반도체 부흥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진은 대만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TSMC가 대만에 공장을 더 늘리고 첨단 라인을 대만에만 두는 이유는 보안이나 집적 효과 등에 있어서 대만의 이점이 외국에 공장을 짓는 위험성을 크게 상쇄하기 때문이다. 일본도 보조금 외에도 지진 리스크를 멀어낼 수 있는 확실한 이점이 있어야 제조 시설을 더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지진 발생 직후 주민이 찍은 영상입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 정부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쓰나미와 화재에 대한 우려였지만 정말 심각한 것은 지진으로 지반이 약해진 곳에서 나타나는 산사태였습니다. 반도체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생산과 납기가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불안정한 지반을 가진 일본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일본이 그렇게 세금을 쏟아부으며 염원하는 반도체 부활 역시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본의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 대만에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대만과 일본은 TSMC의 영광을 일본에도 적용시켜 보려고 했지만 두 나라의 생산 라인은 전혀 이중화를 갖추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AI 반도체를 목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1월 9일 개막하는 CES 2024에는 한국 토종 팹리스 반도체 설계 자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저변을 넓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 외에도 이렇게 토종 반도체 유망주들까지도 세계 최대 전자 행사인 CES 2024에 출격한다는 점입니다. 매년 CES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참여하고 수십억 달러의 계약이 CES 현장에서 체결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CES 2023에 참가한 대구 소재 기업들은 CES 참가로 1,300억 원 규모의 계약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신생 AI 강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발판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인데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58조 원에 달하는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신경망 처리 장치 NPU를 설계하는 스타트업 디벡스는 자신들이 독자 개발한 AI 반도체 원천 기술로 컴퓨터 하드웨어, 인베디드 기술, 로봇 등 무려 3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을 받아서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 중 CES 혁신상 3관왕에 오른 건 디벡스가 처음이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매년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CES 혁신상은 업계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기술과 기능 디자인, 기술의 독창성이나 혁신성, 인류에 시급한 문제에 도움이 되는 기술 여부 등을 평가에 수여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기업이 각축전을 벌이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디벡스가 복수의 혁신상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그간 국내 반도체 기술이 메모리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지만 시스템 반도체 기술에서는 이렇다 할 세계적인 혁신 기술로 돋보인 유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벡스는 인베디드 기술 부문에서 4개 종류의 AI 반도체로 구성된 오림포 AI 토탈 솔루션으로 상을 받았고 컴퓨터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서버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AI 연산 처리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 DXH1, 로봇 부문에서는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무인화를 위해 로봇 지능화를 실현하는 DXM1 모듈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기술 전시회 CES에서 3관왕에 올랐으니 이 제품과 기술은 CTA를 통해 국제 파트너 발굴, 투자 유치 등 비즈니스 측면에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한국 업체 온디바이스 AI 시대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반도체 IP 기업인 칩스앤미디어와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드물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함께 글로벌 AI 반도체 벤치마크인 MLPERF의 창립 멤버 중 하나인 스타트업 모빌린트도
올해 CES에서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58조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3년 내 약 4천억 달러, 무려 522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은 이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이러한 토종 한국 반도체 유망주들의 약진이 유난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일본은 이번에 강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일본 이시카와 지역이 반도체 소재 부품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